이 강의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을 대상으로 한 우리 순환기 강의의 통합 강의의 일부분으로 소아심장외과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체 한 2시간 정도 분량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아심장외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소아심장외과에서 아주 그 블레일록 타우지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수술인데 이번 1944년도에 이게 발표된 수술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한 70년쯤 됐나요? 한 70년이 지난 이 수술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소아심장외과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름이 블레일록 타우지라는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레일록이라는 분은 그 서전이고 타우지 헬렌 타우지 이분은 카디올로지스트입니다. 소아 카디올로지스트인데 이 알프레드 블레일록은 서전으로서 이 당시에 개실험에서 서브크레비안 아트리를 폐동맥에 연결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고 이분은 이제 카디올로지스트로서 어떤 그 사이노틱 하트 디지즈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사이노틱 하트 디지즈가 있으면 사실은 큰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속절없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사이노시스를 완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서브크레비안 아트리를 즉 풀모너리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키주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서브크레비안 아트리를 풀모너리 아트리에 연결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이분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인 이 블레일록 타우지오 이 알프레드 블레일록이 이런 수술을 처음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이분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수술의 이름이 블레일록과 타우지 두 분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주 역사적인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렇게 그 블루 베이비, 청색전을 가진 소아심장 환자들은 큰 치료 방법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어떤 돌파구가 만들어진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신문들이 이렇게 많이 보도된 것을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 장면이죠. 수술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블레일록, 닥터 블레일록이겠죠. 블레일록 이 선생이 있고 그 뒤에 보고 있는 분이 그 당시 이 실험을 주도했던 비비행 토마스라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서 사실은 이 수술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조금 조언을 하는 그런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비비행 토마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실험을 계속했고 이분한테 배운 서전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이 존 홉킨스 하스피탈에 이분의 이 그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저널에 그 당시의 수술 방법을 이제 소개한 것을 리포트한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보면 존 홉킨스 하스피탈에 이분의 그 그림 이 자화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결국은 사실은 그때 의과대학을 하기를 원했고 의사가 되기를 다 상당히 원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인종차별에 의한 이 흑인들이 어떤 의사가 되기 위한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어려웠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결국은 의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존 홉킨스 하스피탈의 어떤 실험 동물에 관련된 그런 교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1953년 5월 6일이죠. 최초로 기본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세계 최초로 기계를 이용한 심폐 바이패스를 이용해서 ASD 환자에서 수술을 처음 성공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본이라는 이름은 뭐 역사 우리 교과서 이름에도 기본이라는 말을 쓰다시피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이 이름은 유지가 될 것 같은 아주 유명한 어떤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바이패스 서저를 위한 ASD 수술을 처음 성공한 겁니다. 53년도에 했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전에도 ASD 수술은 이 방법은 아니지만 수술을 성공을 했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바이패스를 이용해서 수술을 성공을 했다는 걸 아주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 수술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후 네 번의 그 심장 수술에서 환자들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사망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 실망을 해서 이분은 아마 그 뒤로도 심장 수술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 우리가 개심술을 처음 시도한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여기 보시면 베일리, 이 넵튠 앤 베일리는 1952년 8월 9일이죠. 여기에 보면 루이스는 9월 2일입니다. 이게 보면 뭐 한 3일 정도 차이인데요. 그 정도로 이분들이 이 당시에 오픈한 서저리를 제일 처음 누가 하느냐 해서 아마 경쟁이 아마도 아주 치열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쿡슨, 이 넵튠 앤 베일리 이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이포서미아를 이용해서 ASD 수술을 시도했습니다만 그게 에어 엠볼리즘으로 벤트리클 피브레이션 때문에 그 수술 환자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3일 뒤에 했는데 5세의 환자에서 ASD를 하이포서미아와 인플루 오클루전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수술을 성공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브레인 프로텍션이 우리가 그냥 하트 어레스트가 와서 브레인이 괜찮을 시간 한 4, 5분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근데 4, 5분 만에 그러면은 우리가 심장을 열고 ASD를 깊기는 크로자기는 상당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브레인 프로텍션 한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패스를 안 돌리기 때문에 체온을 좀 떨어뜨린 후에 SVC, IVC를 순간적으로 잡고 라이트 에티룸을 열어서 빠르게 ASD를 깁고 나오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때 처음 이 수술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고 있는 60년대 중반에 우리 그 경북대학병원에 이성행 교수님이 이 방법을 써서 수술 처음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루이스라는 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리포트 성공 케이스를 리포트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경여의대, 일본에서는 동경여의대가 아주 그 오픈한 서저리를 처음에 초창기에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이죠. 아주 오래된 그림인데 이래 보면 여기 얼음을 많이 채워놨습니다. 얼음을 채우고 환자를 이렇게 얼음 속에 넣어서 지금 서피스 쿨링이죠. 쿨링을 시킨 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토탈 서큘레이트 어레스트를 이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뭐 VSD까지도 이 당시에 수술을 제법 많은 케이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고 마취하고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준 사진이 아직 있네요. 이제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그 수술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릴리 하이라는 우리 선생님이신데요. 미네소타 대학에 계신 분이죠. 여기 보면 아주 이분은 막 수술이 손이 빨랐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외과 수술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계신 분이고 어떤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그 교차 순환법이라 해서 여기 보시면 쉽게 하면 성인 남자를 펌프와 이제 쉽게 하면 펌프와 옥시저네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페모럴 아트리에서 피를 뽑아서 조금 높은 압력의 그 피를 바로 이 어센딩 에올타에 캐뉼레이션하고 그리고 이 환아에서 이 비너스 블라드를 빼는 걸 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페모럴 베인으로 넣어주면 쉽게 이야기하면 성인 남자가 실제 펌프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옥시저네이션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이 당시 1954년도죠. 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수술들, 테트라로즈 팔로나 그리고 컴플리트 에비셉탈 디펙트 같은 아주 어려운 수술도 영아기에 그러니까 1세 이하의 영아기에 이 방법을 써서 많은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수술해냈던 거고 성적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이 한 그런 업적도 엄청나게 크지 않나 싶고 우리나라의 우리 서울대학병원의 이영균 교수님이 이 릴리하이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우소화 심장 수술을 이식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개심술과 비개심술, 그래서 심장을 연다 안 연다, 심장을 열게 되기 위해서는 심폐 바이패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폐 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폐 순환을 이용한 수술이냐 아니냐를 주로 나누어지는 게 뭐 대부분이겠고, 펠리에이티브 서저리냐 콜렉티브 서저리냐, 이것은 펠리에이티브 서저리란 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순환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환자가 상태가 나쁘다든지 아니면은 다음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대부분 주로 이제 폐동맥 폐혈류를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쓰고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한 블레일록 타우지 샨트나 그리고 이제 풀마트리 밴딩, 그 폐동맥의 혈류를 감소시킬 때는 풀마트리 밴딩을 해주는 방법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완전 교정술은 우리가 이 순환을 정상적인 순환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체 비너스 블라드가 렁을 거쳐서 전신으로 가게 해주고, 옥시네이션된 풀마르 블로가 이 하트로 들어와서 전신으로 가게 된 폐동맥 순환과 전신 순환이 완전히 나누어진 상태를 완전 교정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나오죠. 이제 펠리에이티브 서저리라는 것은 완전 교정술을 연기해야 될 경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너무 아기가 작다든지 전신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완전 교정술을 준비한다든지 한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식적 수술의 대표적인 거죠. 이게 보면 이제 시스템 2 풀마트리 샨트입니다. 이게 블레일록 타우지 샨트죠. 요새 이게 이제 클래식 블레일록 타우지 샨트죠. 바로 서브크라이밍 아트를 잘라서 폐동맥에 묻히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팔로 가는 브라드 플로우가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브크라이밍 아트를 잘라서 폐동맥에 묻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소수의 환자에서는 이제 해당 그 어퍼 익스미트리에 크로스가 좀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 이런 골텍스를 이용한 튜브 그라프트를 이용한 샨트를 씁니다. 이걸 우리가 modified 블레일록 타우지 오퍼레이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폐동맥 쪽으로 가는 피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센딩 아웃해서 풀마트로 바로 보내주는 방법. 이제 이거는 우리가 블레일록 타우지 샨트를 한 레프트 사이드 블레일록 타우지 샨트를 한 modified 샨트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다이를 넣어서 엔지오그라피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폐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좀 요새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폐동맥으로 피가 너무 많이 가서 하트 페일리어 온다든지 풀마르 하이퍼텐션 온다든지 할 때 그걸 예방적으로 이렇게 폐동맥 쪽을 좀 졸려서 폐동맥에 가는 피를 좀 줄여줘서 하트 페일리어를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수술, 즉 우리가 폰텐 수술을 할 때 다음 수술을 준비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 교정 수술입니다. 완전 교정 수술이랑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이 풀모널 서큘레이션과 즉 우리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을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건 이제 양쪽 심실을 두 개를 완전히 쓰고 있는 이 양심실 교정이라고 합니다. 양심실 교정이라고 그러고, 이럴 때 이제 보면 이 환자는 이제 VSD를 크로즈 했고요. 그리고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폐동맥 쪽으로 레프트 컨듀티를 대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완전히 교정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라이트 벤트리클이 못 써요. 벤트리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벤트리클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완전 교정술, 사실은 뭐 완전 교정술 맞죠? 완전 분리된 상황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IVC에서 바로 풀마트리, SVC에서 바로 풀마트리 블라드 프로를 보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라이트 벤트리클을 못 쓰기 때문에 라이트 벤트리클을 우회하는 그런 순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이 전체의 혈류를 다 감당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작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서 IVC에서 오는 하대 정맥에서 오는 이 정맥피는 폐동맥으로 바로 보내고 상행 대동맥 SVC에서 오는 블라드는 폐동맥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우리가 원앤 하프 리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이 어느 정도 작을 경우에 두 개는 다 감당 못하지만 완전히 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 또 그런 상태를 원앤 하프 리페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장 수술을 그럼 언제 할 것이냐? 수술은 환자가 정상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슨 수술을 하든지 간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거는 환자가 증상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 환자를 그냥 수술 않고 그냥 두면 어떤 나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미리 수술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 병에 대해서 앞으로 이 병이 어떻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내추럴 히스토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추럴 히스토리를 알아야 또 환자를 볼 때 환자 보호자한테 이 환자 병이 어떻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 또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환자한테나 환자 보호자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히스토리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심장 수술하고 하고 난 뒤에 합병증은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생길 수 있죠. 뭐 출혈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그 컨덕션 시스템의 손상을 받으면 부정맥도 올 수 있고 AV 블록도 올 수 있고, 그 이제 심폐 바이패스에 대한 합병증들, 뭐 심하면 폐혈증까지도 올 수 있고요. 또 염증 관계, 또 인펙션 여러 가지 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 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런 우리가 심장 수술할 때 어떤 구멍이 있다든지 아니면 더 넓혀준다든지 이럴 때 그럼 어떤 물질을 쓰겠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쓰는 걸 보면 물론 이제 뭐 바이어블 오토그라프트,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자기 조직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아주 제한적이고, 또 주로 우리 많이 쓰는 게 자기의 심장을 덮고 있는 막, 그걸 우리 심낭이라 그럽니다. 심낭을. 근데 이 심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뭐 그냥 쓰든지 아니면은 글루타알데하이드 트리트 해가지고 쓰든지. 글루타알데하이드 트리트 하면 심낭 쪽에는 콜라겐들이 서로 크로스 링킹이 일어나서 굉장히 이 뭐랄까요, 그 페리카디움이 조금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좀 쓰기도 좋고 그런 아주 그 또 하이 프레셔 견딜 수 있는 그런 좋은 슈처, 뭐 자기의 조직이 되는 거죠. 보바인 페리카디움은 그 소의 페리카디움을 특수 가공해서 이제 쉽게 하면 상품화되어 나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호모그라프트라는 것은 그 같은 종류, 우리가 인간 죽은 사람의 어떤 그 심장을 뜯어서 그 심장을 우리가 잘 처리해서 보관해뒀다가 수술 때 쓰는 겁니다. 사실은 이래 쓰더라도 어떤 브라드 그룹이 또 틀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드 그룹에 관계없이 어떤 사망자의 죽은 사람의 어떤 심장의 어떤 판막 같은 경우 보관해놨다가 환자한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데크론 패치 많이 쓰죠. 데크론 패치 주로 이제 그 심장 내에 구멍을 막는데 많이 쓰고요. 골텍스 패치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슷한 물질인데 훨씬 골텍스 패치는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더 좋은 걸로 해서 좀 더 부드럽습니다. 쓰기가 더 좋죠. 여기에 보이시는 게 요게 이제 자기의 페리카디움을 뜯고 있는 장면이죠. 자기의 페리카디움을 뜯어서 이거를 처리해서 쓰든지 아니면 그냥 쓰든지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이제 보바인 페리카디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의 페리카디움을 뜯어내서 글루타알데하이드 트리트드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골텍스 멤브레인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데크론입니다. 데크론이고, 여기도 보면 요 데크론이고, 요 안에 보면 상품화된 어떤 벨브드 콘도 있던데, 안에 보면 돼지 페리카디움으로 만든 그런 판막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호모그라프트죠. 죽은 사람에서 아마 폐동맥 판막인 것 같아요. 여기서 죽은 폐동맥 판막 이제 쓰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장 많은 벤트리클 세프탈 디펙트죠. 우리가 소아심장 수술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빈도가 가장 높죠. 보통 한 40% 정도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통합 강의이기 때문에 외과적인 면에 주로 강의를 집중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이 정맥혈 벤트리클 세프탈 디펙트라는 것은 여기에 벤트리클 septum이죠. 벤트리클 septum에 구멍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레프트 벤트리클 대부분 레프트 벤트리클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높은 데서 이렇게 블라드가 이렇게 라이트 벤트리클로 새는 상황이 되죠. 새기 때문에 이 새는 피가 다시 폐동맥으로 가고, 폐동맥에서 돌아온 피는 다시 또 여기서 새고, 그래서 계속 폐를 중심으로 이거 블라드가 흩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 되면 렁에 컨제션이 오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풀만 하이퍼텐전, 폐동맥 압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폐동맥 압이 올라간 상태가 또 오래 유지가 되면 아예 이 폐동맥 자체가 두꺼워져서
나중에는 이게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 두꺼워져 결국은 이 베스큘러 obstructive disease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요새는 뭐 이런 엔지오그래피를 거의 안 합니다만 대부분 에코카르디오그래피로 진단을 해서 수술하고 다 끝내버리죠. 근데 여기 보면 하트도 좀 커져 있고 렁도 이렇게 컨제션이 와 있는 아주 티피컬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옛날 사진이죠. 벤트리큘로그램을 했는데 VSD에서 세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VSD가 수술 않고 그냥 두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도 뭐 일단 VSD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전부 다 이 VSD가 점점 커진다라든지 아니면 작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다 어느 일정 시간에 다 수술해야 되지만 많은 수가 그냥 스폰테이너스 클로저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태어날 때 라지 VSD를 갖고 난 애기의 한 80%가 스폰테이너스 클로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소아과 선생님들이 이 스폰테이너스 클로저가 되도록 자연 폐쇄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오스베이션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또 기대를 해서 너무 오래 두면 풀모널 하이퍼텐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추럴 코스, 즉 VSD를 수술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스폰테이너스 클로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스폰테이너스 클로저 할 수 있는데 필요 없는 수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프리마추어 데스. 이건 주로 하트 페일러 때문에 옵니다. 애기들이 예를 들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가 와서 풀모널 이디마가 오고 그래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게 프리마추어 데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풀모널 베스큘러 옵스트럭티브 디지즈로 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풀모널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되고 그리고 또 블러드 베슬, 풀모널 베스큘러 베슬이 두꺼워지고 풀모널 알테리올 레벨에서 옵스트럭션이 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어떤 옵스트럭티브 디지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풀모널 아트리 프레셔가 시스템 프레셔보다 올라가는 더 높아지는 그래 되면 결국은 레프트 투 라이트 샨트가 라이트 투 레프트 샨트가 되는 그런 아이젠맨과 컴프레스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가 물론 드물게 오는데요. 사실은 드문 것보다는 인시던스 제법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스몰 VSD를 사실은 지금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아주 작은 VSD는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전들에 따라서는 스몰 VSD라도 수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는 주로 오는 게 어린 라지 VSD에서 주로 거의 안 오고요. 보통 스몰 VSD에서 보통 이제 좀 큰 애기들한테 아니면은 사춘기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때에 따라서. 근데 한번 엔도카다이티스가 오면 그 주위에 있는 판막을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서전들 중에는 스몰 VSD라도 수술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엔도카다이티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VSD를 가지고 있는 스몰 VSD를 할지라도 즉 히모다이나미컬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런 환자들이라도 이런 환자들에서는 잘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ortic insufficiency는 주로 그 서브알테리얼 VSD에 있는 경우에 주로 많이 오는데요. 이 이제 서브알테리얼 VSD가 아ortic 밸브 밑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 디펙트가 있는 겁니다. 디펙트가 있는데 그 아ortic 밸브 밑에 바로 디펙트가 있다 보니까 그 블러드 플로우가 즉 샨트 플로우가 아ortic 밸브를 바로 지나가면서 이제 그 빠른 블러드 플로우가 지나가면 그 네거티브 프레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ortic 밸브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aortic valve insufficiency가 올 수 있고 aortic valve가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이런 샨트가 계속되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사람이 이제 지금쯤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 100년 정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에올틱 밸브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어른으로 살아가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올틱 밸브를 다시 이제 갈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서브알테리얼 VSD가 있는 경우에는 샨트 양이 작다 손치더라도 수술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에올틱 밸브에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서브알테리얼 VSD는 크로즈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그 VSD 크로즈는 거의 모탈리티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서브알테리얼 또 서브알테리얼 VSD는 스폰테니어스 크로즈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서브알테리얼 VSD가 있는 경우 가급적이면
수술을 좀 조기에 빨리 해서 이런 문제를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인fundibular 스테노시스는 이제 라지 VSD가 있을 때 이제 풀마트리 라이트 벤트클 압력이 커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RV 하이퍼트로피가 오면서 인fundibular 스테노시스가 올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디케이션인데 이건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정상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우리 프리마추어 베이비나 아니면은 아기가 몸무게가 1.5kg가 된다 하더라도 하트 페일러가 너무 심하면 무언가 수술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고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해 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일단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서 폐동맥 고혈압이 있고 그 크로즈가 잘 안 되겠다 싶고 그리고 그 failure to thrive 성장 장애가 있으면 또 증상이 심하고 하면 수술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리스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술해 주는 게 좋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영아기 이후에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너무 폐동맥 고혈압이 심하다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해 주고 나면 환자가 더 빨리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이 폐동맥 고혈압이 심하게 와서 폐혈관이 벌써 많이 좁아져 버린 상태가 되면 수술해 주고 나면 오히려 라이트 사이드 하트 페일러가 더 빨리 와 버립니다. 그래서 좀 VSD를 통해서 디컴프레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폐혈관 저항을 이런 경우에 폐혈관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혈관 저항이 너무 높다라고 판정이 되면 보통 한 10유닛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폐혈관 저항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카디악 캐스를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pulmonary blood flow하고 그 이 압력차, 폐동맥 압력차, 즉 폐동맥과 폐정맥 압력차에서 플로우를 나누어 주면 이 이제 저항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임상적으로 쓰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0유닛 이상이 되면 우리가 수술 안 하는 게 좋다 하면은 오히려 환자가 더 빨리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보통 한 2세 이전에는 대부분 이렇게 저항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카디악 캐스 없이 바로 수술합니다. 하고 한 2세 이후가 되면 이런 경우에 이제 필요하면 카디악 캐스를 해서 정확한 폐혈관 저항을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폐동맥 고혈압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한 pulmonary vascular obstructive disease가 온 경우는 수술하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펙트가 너무 작다 하는 경우는 QPQS가 너무 작다. QPQS라는 것은 QP라는 것은 폐동맥 혈류량이고 QS라는 것은 그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혈류량입니다. 그 QPQS의 비가 1.5란 말은 그 구멍을 통한 그 VSD 디펙트를 통한 샨트량이 작다는 의미겠죠. 1.5 이하면 일반적으로는 수술 안 해도 된다. 이것이 평생 사용된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인디케이션을 안 잡는 분은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박테리아 엔도카다이티스를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주는 게 좋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서브알테리얼 VSD 같은 경우는 이 샨트양이 적다 손치더라도 QPQ에서 1.5 이하라 된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AV 밸브 리가시테이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해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아ortic insufficiency를 일으키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디펙트가 에올틱 밸브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네거티브 프레셔 형성이 돼서 이 에올틱 밸브를 잡아당기게 되고 이 디펙트가 결국은 에올틱 밸브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새게 됩니다. 그래서 에올틱 밸브 insufficiency가 올 수 있죠. VSD 타입은 우리가 그 위치에 따라서 타입을 크게 나눠서 페리멤브란스 VSD, 머스큘러 VSD, 그리고 서브알테리얼 VSD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페리멤브란스 VSD라는 것은 가장 많은 빈도가 가장 높죠. 대부분의 VSD가 이제 페리멤브란스 VSD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그 멤브란스 포션, 즉 한마디로 인터벤트리클 septum은 대부분은 머스큘러 septum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중앙에 이렇게 파이브러스 멤브레인으로 septum이 즉 라이트 벤트리클과 레프트 벤트리클 사이에 멤브란 septum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주위에 생기는 디펙트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페리멤브란스 디펙트라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여기 페리멤브란스 디펙트고요. 여기 보면은 서브알테리아 여기 주로 여러 군데 생길 수 있는 게 머스큘러 디펙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페리멤브란스 디펙트가 되고요. 여기 이제 아웃리트 쪽으로 익스텐전 됐느냐, 요거는 이제 인리트 익스텐전 됐느냐, 이제 익스텐전 된 그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머스큘라 디펙트죠. 머스큘라 디펙트, 이것도 머스큘라 디펙트, 이것도 머스큘라 디펙트가 되고요. 요거 이제 서브알테럴 VSD입니다. 쉽게 하면 아ortic 밸브, 풀모닉 밸브 바로 밑에 오는 그런 디펙트죠. 이제 뭐 수술 방법은 뭐 패치 크로저, 뭐 대부분 패치 크로저입니다. 실제로 스몰 VSD는 수술을 인디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패치 크로저, 뭐 99% 정도는 패치 크로저를 하고 있죠. 프라이머리 크로저는 아주 드물다. 그리고 이제 주로 대부분 페리멤브란스 VSD는 라이트 에트리움을 열고 들어가서 이와 같이 이렇게 패치를 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브알테럴 VSD는 풀모나리 아트리를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한 데코론 패치나 골텍스 패치 혹은 또 이제 그 페리카디움 자기의 페리카디움을 골타알데에 처리해서 쓰는 그런 방법을 해서 이제 구멍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코로나리 사이너스가 있고 트라이커스 밸브가 있으면 코로나리 사이너스 위에 보면 여기에 트라이커스 밸브 애니어스 만난 자리 AB 노드가 있습니다. 이 AB 노드가 있고 이 AB 노드에서 번들 브랜치가 즉 브랜칭 반들이 이렇게 그 디펙트의 포스터리 인피리어 포션으로 빠져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VSD 수술하고 나서 드물지만 컴플리트 AB 블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덕션 시스템을 인절이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구멍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뭐 컨티뉴 슈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인터럽티드 슈처하는 방법이 이렇게 끼워주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서브알테럴 VSD죠. 서브알테럴 인시전을 넣어서 폐동맥의 베이스 쪽에 이제 슈처를 걸고 합니다. 이거 에올틱 밸브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건 폐동맥을 열고 들어갑니다. 서브알테럴 VSD인 경우는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VSD가 구멍이 여러 개가 있죠. 이걸 우리가 뭐 스위치즈 하트라는 이야기 말도 하는데 왜 스위치즈가 되면 여러분 구멍이 막 불규칙하겠잖아요. 레프트 벤트리클에서는 보면은 크다는 게 하나지만 라이트 벤트리클은 머슬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 구멍들이 여러 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구멍만 막는다 해서 뭐 다른 구멍이 다 막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스위치즈가 생겨 있기 때문에 디펙트를 막는 것이 굉장히 어떨 때는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심하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풀마트를 밴딩을 해서 풀마트를 밴딩을 해주면 디스탈 쪽에 압력이 떨어지겠죠. 압력이 떨어지면서 블러드 플로우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면서 또 이 밴딩을 하면서 라이트 벤트리 압력이 올라가겠죠. 라이트 벤트리 압력이 올라가고 하면 레프트 벤트리클과 라이트 벤트리클 압력이 비슷해지면 주위에 이 사이에 샨트 양이 줄어들 겁니다. 이제 샨트 양이 줄어들고 또 디스탈 쪽에 폐동맥 압이 올라가는 걸 방지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하트 페일리어도 방지해 주고 그리고 풀몬 하이퍼텐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 주는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를 키웠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레프트 벤트리클 좀 열고 이렇게 그 패치를 대주는 그런 방법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 마스큘러 VSD가 스폰테니어스 크로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딩을 해주면 상당히 이런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심장 수술 전체에 오는 합병증이 다 올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하는 컴플리트 AB 블록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만 아주 드물게 요새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드물게 올 수 있고요. 풀몬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 수술 후에서 올 수 있습니다. 뭐 레지두얼 샨트, 뭐 새는 거, 뭐 이런 거 정도는 다 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로 많이 막히고요.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VSD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술해놓고 나면 거의 큐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하기 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숙제로 내는 거죠. 숙제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후 2개월, 생후 체중 3.8kg의 환아가 심한 타키카디아 등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의 증상으로 입원하였다. 심장 초음파상에 벤트리큘러 septal 디펙트로 진단되었고 다이유렉틱스, 디지탈리스 등으로 하트 페일러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큰 증상의 개선이 없었다. 당신이 이 환자의 소아과 주치의라면 환자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 환자는 증상이 있고 약으로 치료 안 되죠. 생후 2개월이기 때문에 뭐 수술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생후 2개월의 환아가 일반 의원에서 예방접종 중 우연히 카디악 머머가 들렸다. 근데 첨벌해 보니까 라지 VSD가 있다. 근데 증상은 별로 없다. 그러면 이 환자는 조금 더 기다려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환자들이 많은 수가 스폰테니스 크로즈를 하기 때문에 기다려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브저베이션을 잘 해야 됩니다. 너무 이 하트 페일리어 증상이 나면은 바로 수술해 줘야 된다든지, 또 환자가 한 3개월 좀 지나서 풀마 하이퍼텐전이 계속 있으면 수술해 주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4세 환자가 왼쪽 앞가슴이 조금 튀어나온다고 외래 방문하였다. 체스트 필름상 보니 토락스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가슴이 튀어나온다 말이죠. 센트럴 풀마 아트리 쪽에 혈관 운영 매우 커져 있다. 청진상 특별한 잡음이 들리지 잡음이 잘 안 들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과거력상 생후 3, 4개월경에 잦은 상기도 감염 병력은 있었으나 그 이후는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하였다고 한다. 심초음파 검사를 의뢰하였고 결과는 큰 크기의 심실 중격 결손증이 발견됐다. 이 환자를 위한 조치와 그 이유는, 이 환자는 일단 라지 VSD가 있어요. 라지 VSD가 있는데 하트펠 머머가 잘 안 들린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인이죠. 라지 디펙트는 있는데 머머는 잘 안 들린다. 그럼 샨트량이 별로 적다 이런 이야기죠. 그 말은 뭔가 라이트 벤트리클 압력이 거의 레프트 벤트리클 압력이 비슷하다는 이야기. 그러면 라이트 벤트리클 압력이 높다는 거는 풀마트 압력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4살 됐고, 그리고 센트럴 풀마트에 커져 있고. 그래서 이 환자는 뭘 해야 되겠느냐? 바로 수술방에 들어가 수술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폐혈관 저항을 측정해야 됩니다. 폐혈관 저항을 측정해서 과연 이 환자가 수술해서 수술이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수술해서 수술하면 더 나빠지겠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는가? 카디악 캐스를 해서 이 환자의 이 폐동맥 압을 측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폐혈류량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혈류량과 폐동맥 압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폐혈관 저항을 측정해서 수술해도 되겠다는 걸 판단하는 게 매우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생후 6개월 된 환아가 잘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원할 때 6개월 됐습니다. 청진상 흉골 자연에서 수축기 잡음이 들렸다. 이 환아의 심초음파 검사상 큰 크기의 심실 중격견이 발견되었고 폐동맥 고혈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환아를 위해 해줘야 할 조치는 당장 수술하는 게 좋겠죠. 당장 수술해. 왜? 잘 자라지 않는다. 또 특히 생후 6개월 이미 됐고, 그러고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단 말이죠. 그러고 이미 라지 디펙트가 크로즈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수술해야 되고. 그러나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카디악 캐스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수축기 잡음이 들린다는 말은 아직도 레프트 라이트 샨트가 있다는 말이고, 그러고 이런 보통 한 1세 이내, 보통 한 2세까지 시비어 풀마 하이퍼텐전으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 수술해주면 폐동맥 고혈압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장 수술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생후 1세 된 건강하게 보이는 환아가 일반 의원에서 수축기 심잡음이 발견되어 내원하였다. 체스트 엑스레이 필름상 정상 심장 크기였으며 혈관 음영의 증가도 없었다. 초음파 검사상 작은 크기의 동맥, small subarterial VSD가 발견됐다. 머무는 들린다. 폐동맥 고혈압도 없다. 그럼 당신 주치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이는 1세다. 이런 경우는 환자는 지금 뭐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아까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VSD를 그냥 두면 에오르틱 밸브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또 이 디펙트가 스폰테니스 크로즈 되는 경우도 거의 드물기 때문에 수술해 줘야 환자가 우리가 정상적인 수명으로 나중에 이 특별한 심장의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수술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VSD 자연경과와 수술 적응증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Atrial Septal Defect입니다. 그래서 ASD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이제 그 ASD는 아나토미컬 타입이 이 포라멘 오발레 타입, 폼포스 오발리스 타입, 세군덤 디펙트 타입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사이누스 비너스 타입 이게 한 10%쯤 되는데, 이런 타입, 사이누스 비너스 타입하고, 그리고 또 뭐 이것도 IVC 타입도 이쪽에 보면 사이누스 비너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포라멘 오발레 타입이란 것은, 즉 그 세군덤 디펙트란 것은, 우리가 ASD는 인트라에이트리얼 septum은 두 개, 즉 엠브리올로지컬리 발생학적으로 두 개의 septum에 의해서 ASD가 막힙니다.
첫째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엔도카달 쿠션으로 먼저 인트라에이트럴 septum에 이제 일단 막이 하나 생기죠. 엔도카달 쿠션이 자라가지고 그걸 우리가 프리멈 septum이라 합니다. 그게 프리멈 septum이란 인트라에이트럴 septum이 생기죠. 생기면서 이게 막히면서 다시 구멍이 열립니다. 그 구멍이 열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fetal circulation 때문에 즉 IVC에서 오는 블라드가 대부분 즉 뉴트리언트, 하이리 옥시저네이션된 태반에서 오는 그런 블라드가 라이트 벤트리클 아닌 레프트 사이드 서큘레이션 즉 레프트 에트리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서 피투스의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는 이 인터에이트럴 septal 디펙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 피탈 라이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프리멈 septum이 생기고 거기서 다시 구멍이 생겨요. 그 구멍을 이 오른쪽에 있는 세쿤덤 septum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에이트럴 septum의 월이 인베지네이션 쭉 자라 안쪽으로 인베지네이션 하면서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프리멈 septum에 생긴 구멍, 이 구멍을 완전히 다 막아주면 ASD가 안 생기겠죠. 막아주더라도 다 막았더라도 안에 틈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페이턴트 포라멘 오발레라 해가지고 한 15% 정도 파퓰레이션에서 우리가 있다 그러죠. 그냥 봐서는 우리가 구멍이 없는데 이렇게 프로브나 이런 걸 넣어보면은 자그마한 슬리트 라이크한 그런 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페이턴트 포라멘 오발레를 하는데 그 페이턴트 포라멘 오발레가 최근에는 어떤 그 이 마이크로 시스테믹 베인의 마이크로 엠볼리즘이 그렇게 지나가서 그것이 시스테믹 그 파라독시컬 엠볼리즘을 돼서 뭐 브레인 쪽으로 가서 헤데이크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또 최근에 와서는 이걸 막아주는 즉 인터벤션으로 막아주는 그런 방법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페이턴트 포라멘 오발레를 그러고 만약에 ASD가 열려 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멍이 너무 즉 프리멈 septum 구멍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세컨덤 septum이 다 막아주지 못하면 포스 오발리스 타입의 즉 디펙트가 생기는 겁니다. 세컨덤 디펙트라 그러죠. 그걸 우리가 쭉 포라멘 오발레 주위에 즉 포스 오발리스 주위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 구멍을 아주 티피컬한 ASD, 에이트럴 septal 디펙트라고 그러고 사이누스 비너스 타입은 실제로 이 디펙트는 우리가 그 발생학적으로 따지면 right upper pulmonary vein이나 그 right lower pulmonary vein 즉 SVC 사이에 그 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벽이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엄밀히 따지보면 인트라카디악 내의 디펙트가 아니고 즉 인트라카디악 밖의 디펙트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터에이트럴 septum의 디펙트가 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사이누스 비너스 타입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대부분은 파셜 아노말스 풀모널 비너스 드레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주로 right upper pulmonary vein이 즉 left atrium하고 붙어야 되는데 right upper pulmonary vein이 right atrium으로 커넥션하는 그런 경우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포스 오발리스 타입의 세컨덤 디펙트인데 한 10%에서는 이런 사이누스 비너스 타입의 디펙트도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보면 이 아나토미컬 타입이죠. 이런 경우 보면 결국은 우리가 프리멈 그 사이 벽이 구멍이 너무 크게 나 있었죠. 그래서 세컨덤이 다 이 세컨덤 월이 다 못 덮어준 거죠. 큰 세컨덤 디펙트가 있고요. 요거는 사이누스 비너스 디펙트. 이거는 뭐 콤먼 에트리움이라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아주 큰 경우고. 이게 수술장에서 보는 세컨덤 디펙트, 포스 오발리스 타입의 디펙트입니다. 뭐 그냥 작으면 프라이머리 크로즈 해주고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패치 크로즈를 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자연경과는 어떻게 될 건가? 스폰테니스 크로즈는 생각보다는 적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VSD보다는 오히려 스폰테니스 크로즈는 잘 안 한다. 이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리드미아 이게는 이제 라이트 에트리움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런 경우 이제 이 커지거나 딜라테이션 되면 아리드미아가 오게 되겠죠. 아까 얘기한 파라독시컬 엠볼리즘 즉 시스테믹 베인에 생긴 어떤 엠볼루스가 정상적으로는 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블라드 플로우가 이것이 이제 라이트 랩 샨터에 의해서 블라드 스트림에 따라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파라독시컬 엠볼리즘이 그러죠. 그런 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ASD는 어른한테서 가장 많은 컨제널 하트 디펙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발견이 잘 안 됩니다. 어릴 때 뭐뭐도 잘 안 들리고 발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증상도 별로 없고 그래서 대부분 어른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에서 가장 많은 컨제널 하트 디지다 하지만 실제로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 모르고 지내다가 라지 디펙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내다가 어른 때
하트 페일리어 온다든지 증상이 있어서 발견해 보면 라지 디펙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자기 모르게 ASD는 Pulmonary Vascular Obstructive Disease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레프트 라이트 션트가 심하게 와서 풀만 하이퍼텐전을 천천히 이제 풀만 하이퍼텐전을 일으켜서 결국은 Pulmonary Vascular Obstructive Disease를 만드는 이렇게 되면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하트 페일리어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인디케이션도 뭐 작은 디펙트는 뭐 수술 뭐 안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용해서 크로즈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도 대부분 크로즈 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아주 심한 경우 아까 이야기죠. Pulmonary Vascular Obstructive Disease 심하게 오면 수술해주면 오히려 환자가 빨리 죽는 그런 상황이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가 더 빨리 오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술 이런 경우 시비어 풀만 하이퍼텐전이나 혹은 이 베스큘러 옵스트럭티브 디지즈 온 경우는 수술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어른한테 큰 ASD가 발견되고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꼭 카디악 캐스를 해서 풀마이 베스큘러 리지스턴 측정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러나 대부분 폐동맥 고혈압이 오기 전 아니면 Pulmonary Vascular Obstructive Disease 오기 전 보통 학교 가기 전에 이런 ASD가 발견이 되면 수술해 주든지 아니면 요새는 디바이스 크로즈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Pulmonary Vascular Obstructive Disease가 측정을 한다. 즉 Severe Pulmonary Hypertension이 있을 때 이 혈관이 많이 두꺼워졌느냐 안 졌느냐를 이제 우리가 그걸 검사로 테스트하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레지스턴스라는 것은 플로분의 델타 P가 되겠죠.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되는데 결국은 뭔가 풀만의 블러드 플로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풀만의 블러드 플로를 측정을 하고 라이트 아트리 풀만의 프레셔에서 풀만의 베인 프레셔를 뺀 상태에서 그 뺀 거를 그 풀만의 블러드 플로 나누어 주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상에서 잘 쓰는 우리 우드 유닛들 하는 그런 풀만의 베스큘러 레지스턴스의 하나의 수치로서 이걸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임상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술은 이제 다이렉트 크로즈 하는 경우 있고 패치 크로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은 프라이머리 크로즈, 패치 크로즈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럼 컴플리케이션 거의 최근에 이 수술 못할 때 거의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른들한테서 수술할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탈리티 높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릴 때 수술을 잘 해놓으면 아주 경과는 좋습니다. 생후 3개월 된 환아가 일반 의원에서 예방접종 시 아주 약한 수수기 심자범이 발견되어 내원하였다. 체스트 엑스레이상 정상 심장 크기였으며 혈관 음영의 증가도 없었다. 초음파 검사상 제법 큰 심방 중격 결선증이 발견되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발육도 정상이었다. 당신이 이 환자의 주치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환자는 3개월 됐고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혈관 음영의 증가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옵저베이션 해도 되는 거죠. 좀 기다려 보면 되는데 물론 이런 ASD가 제법 큰 ASD가 앞으로 막히지는 않을 거예요. 막히지는 않지만 즉 학동기 이전에 수술을 해주면 안전하게 수술을 해줄 수 있다. 또 그리고 조금 키워서 하면 또 디바이스 크로즈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59세의 주부가 최근 심해지는 운동 시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다. 심초음파 검사에서 큰 심방 중기계선증이 발견되어 심도자술을 시행했다. 심도자술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에코카디오그래피에서 아주 라지 ASD가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평균 폐동맥 풀마널 프레셔입니다. 이게 한 60이었고 좌심방은 7이었다. QP가 15 리터 per minute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QP라는 것은 풀마널 블러드 플로를 측정한 거죠. 우리 풀마널 블러드 플로는 주로 이 픽스 프린시플 에 의해서 블라드가 산소를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즉 블라드라는 것은 우리가 산소를 캐링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블라드가 지나간 양이죠. 즉 쉽게 얘기하면 카디악 아웃풋이라는 것은 1분 동안에 우리가 대동맥을 통해서 나간 혈액량을 말하는 거죠. 따르고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QP란 것은 1분 동안에 폐동맥을 통해서 지나간 피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는 역할이 우리가 옥시전을 배달해 주는 거죠. 옥시전을 배달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베인에 있던 옥시전, 즉 옥시전이 얼마고 우리가 예를 들어 풀모니 베인에 시스템 베인의 옥시전이 얼마고 풀모니 베인의 옥시전이 얼마고 하면 이 피가 옥시전을 얼마나 날라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고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개체가 1분 동안에 쓴 산소 양이 있겠죠. 즉 산소 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배달해 준 양하고 같기 때문에 1분 동안에 사용한 산소 양을 우리가 알면 이 블라드가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블라드가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걸 방법을 이용해서 풀모나리 블라드 플로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도표를 이용해서 또 이제 실제로 우리가 QPQS를 옥시전 컨섬션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을 하면 블라드 플로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 그 블라드 플로우를 알면 압력을 측정해서 그걸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QP라는 게 15리터 per minute. 그 말은 1분 동안에 폐동맥을 통해서 15리터의 블라드가 갔다는 이야기죠. 체표 면적은 1.5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걸 체표 면적으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주 작은 애기가 뭐 몸무게 한 3kg밖에 안 되는 애기는 QP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른은 굉장히 몸무게가 큰 사람 QP가 상대적으로 많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준화 시켜주면 인덱스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체표 면적으로 나눠줍니다. 체표 면적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리터 per minute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압력을 뺀 상태에서 이게 60 빼기 7은 53이 되죠. 53이 되는데 나누기 10을 해주면 한 5.3이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수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안 된다. 뭐 물론 뭐 꼭 10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만 이 정도면 수술해줄 수 있다. 수술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왜 이 폐동맥 저항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제 45세의 조금 야인 여자가 최근에 운동 시 이 경한 청색증이 있다. 청색증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10년 전부터 운동 시 경한 호흡곤란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다고 한다. 심초음파 검사에서 큰 심방 중기결손이 발견되었고 심도자술을 시행했다. 평균 폐동맥은 60이었고 좌심박압은 7mm 머큐리였다. 아까 똑같죠? 똑같은데 이분은 QP가 4.5리터 per minute. 이제 폐동맥으로 간 혈류가 4.5리터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폐혈류가 굉장히 떨어졌다. 그 말은 이미 작은 폐동맥의 혈관들이 많이 두꺼워져서 피가 잘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못 가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 면적은 1.5였다. 그러니까 이제 나누기 하면 3 정도 되죠. 3 밀리리터 per 스퀘어 미터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지금 압력 차이가 얼마죠? 63이죠. 63이니까 3과 나누면 엄청나게 높은 이 환자는 이미 심한 풀모널 베스큘러 옵스트럭티브 디지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자를 수술해주면 훨씬 빨리 라이트 사이드 하트 페일리어 빠지기 때문에 수술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환자들은 나중에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의 인디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수술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오히려 수술하면 환자가 더 빨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SD의 자연 경과와 적절한 수술 시기는 여러분 아까 강의한 대로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제 에이티리오 벤트리클 septal 디펙트입니다. 이것은 에이티리오 벤트리클 septal 옛날에는 엔도카디얼 쿠션 디펙트 이런 말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에이티리오 벤트리클 septum이 뭐냐? 에이티리오 벤트리클 septum이 여기 잘 한번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이 septum이 아까 멤브란 septum과 인터벤트리클 septum이 멤브란 septum과 머스큘러 septum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각각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멤브란 septum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라이트 벤트리클이에요. 이 레프트 벤트리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이트럴 밸브는 항상 정상적인 심장에서 마이트럴 밸브는 항상 트라이커스 밸브보다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바꾸어서 레프트 사이드의 이 밸브가 라이트 사이드 밸브보다 밑에 붙어 있다 하면 이거는 콜렉트 TJ입니다. 쉽게 하면 이거는 몰폴로직 레프트 벤트리클이 오른쪽에 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코 파인딩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항상 마이트럴 레프트 사이드 AV 밸브의 밸브는 트라이커스 라이트 사이드 AV 밸브 트라이커스 밸브보다 항상 마이트럴 밸브는 트라이커스 밸브보다 위에 붙어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에 보면 요 부위는 이 멤브란 septum에서 보면 인터벤트리클 septum이 되겠죠. 이건 인터벤트리클 septum이 됩니다. 그러나 이 트라이커스 밸브가 좀 밑에 있다 보니 이 부위는 에이트리오 벤트리클 septum이 되겠죠. 물론 그 포션은 굉장히 작습니다만 에이트리오 벤트리클 septum. 요 에이트리오 벤트리클 septum 요것을 에이트리오 벤트리클 septum입니다. 이제 머스큘러 septum 쪽으로 가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머스큘러 septum에도 이 트라이커스 밸브가 마이트럴 밸브보다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보면 요 부위가 에이트리오
ventricular septum이 되겠습니다. 이 부위가 즉 mitral valve와 thoracic valve 그 틈 사이죠. 사이가 atrial ventricular septum 이쪽에 좀 디펙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완전히 이 밸브가 같은 레벨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 mitral valve와 thoracic valve 같은 레벨에 존재하게 되고 그 부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밸브가 자체가 하나가 완전히 한 개의 어떤 애뉴루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쉽게 하면 요 부위가 없어진 거죠. 한 요 부위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프리먼 쇠톤 디펙트에서 이렇게 디펙트가 온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차이가 와서 이런 게 이제 오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AV septal 디펙트고 이런 경우가 이 부위가 일부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레프트 벤트클에서 나가는 길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이게 보면 여기 구스넥이라 해가지고 거위 넥 같이 이렇게 좁아진다 하는 그런 좁아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그 사이가 없으면 그 밸브가 하나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레프트 AV 밸브, 라이트 AV 밸브 하나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걸 AV septal 디펙트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샨트가 인터벤트 septum으로도 피가 막 새고 위에도 새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시비어 인터카디악 샨트가 되죠. 주로 이래서 하트 페일리어가 심한 하트 페일리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정상 밸브가 되죠. 여기 이제 정상 트라이커스 밸브고 여기 마이트랄 밸브인데 이렇게 잘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애뉴루스 하나씩 하나게 되는데 이게 하나가 여기 인터벤트리클 septum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보니 이 구멍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AV septal defect인데 interventricular shant는 없는 경우죠. 이 다 붙어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partial AV septal defect랍니다. 이 partial AV septal defect는 어찌 보면 interatrial shant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SD와 많이 닮고 그 비주얼로지가 때에 따라서는 어른한테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partial AV septal defect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경우는 증상이 좀 많이 덜 심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완전히 left, right AV 밸브가 하나죠. 애뉴루스가 하나면서 구멍도 한 개입니다.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뭐라노 샨트향이 벤트리클 septum 쪽에서도 샨트향이 많이 일어나고 인터에테리얼 septum에서 샨트향이 많이 일어나고 때에 따라서는 이 밸브 리거지테이션도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 complete AV septal defe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밸브는 이 에올타가 이렇게 외증이 됩니다. 즉 여기가 마이트랄 밸브 위에서 본 겁니다. 사람을 위에서 뒤쪽에서 본 거죠. 여기 마이트랄 밸브고 트라이커스 밸브인데 이 외증이 되는데 파셜 AVSD 같은 AVSD 전체가 보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죠. 있는데 이건 이제 벤트리클 septum에 붙어 있는 경우 때문에 이 구멍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예 붙은 것도 없기 때문에 한 개죠. 그래서 이 complete, partia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partial AV septal defect, 이게 이제 complete AV septal defect. 근데 뭐 물론 이 complete AV septal defect를 이 라스텔리 이 분이 타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superior bridging leaflet 혹은 anterior bridging leaflet인데 이 bridging leaflet가 요 left superior bridging leaflet 혹은 left anterior bridging leaflet 요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타입 A, B, C 이렇게 나누기다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구스넥 여기가 좁아진 이 부위가 좁아진다. 이 부위에 디펙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좁아진다는 거죠. 이제 파셜 AVSD의 내추럴 코스는 ASD도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좀 ASD보다는 얼리에 올 수 있다. 크래프트가 주로 있기 때문에 마이트럴 밸브에 그래서 AV 밸브 리가지테이션이 오면 좀 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좀 빨리 올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어른이 돼서 하이퍼텐전도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올 수 있다. 수술은 뭐 ASD가 비슷하고 이건 뭐 똑같고 AV 밸브 리가지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좀 빨리 해줘야 됩니다. 컴플리트 AVS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severe congestive heart failure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이전에 수술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수술은 이렇게 한 개의 밸브가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막아줘야 되죠.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막아준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같이 뭐 패치를 하나를 이용해서 밸브를 자르고 패치를 하나를 넣는 것을 우리 싱글 패치 테크닉. 그리고 양쪽 아래 위로 패치를 두 개를 넣으면서 밸브를 나눠주는 것을 투 패치 테크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의 합병증 제일 문제는 이 정상적인 밸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밸브를 나누어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상당히 수술 후에 많이 올 수 있고 한 10%에서는 나중에 마이트랄 밸브가 문제가 돼서 다시 뭐 리플레이스먼트를 한다든지 또 리페어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는 그 이 AV 노드 위치가 또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AV septum이 없어지기 때문에 AV 노드의 그 위치가 좀 변하기 때문에 수술 시에 때에 따라서는 컴플리트 AV 블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 레지듀얼 샨트도 올 수 있고, 뭐 아르디미아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PDA라고 Patent Ductus Arteriosus죠. 이 PDA라서 이거는 PDA는 우리가 fetal circulation에 있어서는 즉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닥투스가 열려 있어야 되는 그런 닥투스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태어나서도 계속해서 태어난 보통 한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클로즈하게 돼 있는데 클로즈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페이턴 닥투스 알테리오스입니다. 이게 남아 있으면 결국은 에올타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에올타에서 풀마트리로 이 샨팅이 생기겠죠. 아주 시비한 샨팅이 생긴다. 그러면 결국은 뭐 우리가 샨트 리전과 같이 풀마 하이퍼텐션이 온다든지 하트 페일리어가 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추럴 코스를 보면 우리가 물론 라지 PDA 같으면 congestive heart failure 그리고 pulmonary vascular obstructive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고요, 샨트 리전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아주 스몰 PDA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작은.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 여러분 컨티뉴스 머머가 들리겠죠. 이건 컨티뉴스 머머가 들린다는 것은 시스톨릭 페이즈, 다이스톨릭 페이즈 때도 계속 피가 샌다 이 말이죠. 어찌 보면 컨티뉴스 머머가 들린다는 것은 풀마리 베스큘러, 풀마리 하이퍼텐션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는 의미합니다. 다이스톨릭 페이지에도 피가 새기 때문에 그걸 의미합니다. 물론 아주 스몰 PDA인 경우 히모다이나미컬리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나중에 임팩티브 엔도카다이티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애뉴리즈말 딜라테이션도 올 수 있고요. 또 캘시피케이션도 오고 럽처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PDA에서는 사이즈가 작다, 스몰 PDA다, 작다 손실이다,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전부 다 뭐 이걸 뭐 오브저베이션에서 거의 잘 안 막힙니다. 나이가 적어도 한 3개월 이후 뭐 한 달 이후가 되면 거의 잘 안 막힙니다. 컴플리트 크로즈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는 무조건 수술해 줘야 된다. 왜? PDA는 바이패스 없이 아주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수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지 PDA는 물론 수술해야 되겠고요. 이것은 아주 얼리에 하트 페일리어나 풀마리 베이스 옵스트럭티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꼭 해야 된다. 수술 인디케이션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고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어릴 때 수술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PDA도 스몰 PDA가 어른이 되고 나면 사실 수술이 좀 힘듭니다. 엔도카다이티스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요새는 또 디바이스로 많이 막습니다. PDA를 대부분 뭐 PDA는 디바이스로 다 막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뭐 드물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라지 PDA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시비어 풀마리 하이퍼텐션이 와서 풀마리 베스큘러 옵스트럭티브 애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수술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PDA는 주로 이 랩트 트라코토미를 해주죠. 트라코토미에서 해주면 쉽게 수술할 수 있는데 그 PDA를 감고 올라가는 신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경을 우리가 랩트 리카런트 라렌지얼 러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주신경이죠. 베이거스 너브가 내려오면서 보컬 코드로 가는 브랜치를 내면서 베이거스는 쭉 내려가고 보컬 코드가 PDA를 걸고 다시 올라가죠. 보컬 코드로. 그래서 이제 PDA를 막아줄 때 이 너브를 프로텍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너브를 다치게 되면 홀스니스가 오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PDA를 뭐 클리핑 하든지 디비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게이션 하든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주는 경우인데 최근에는 조금 큰 애들은 디바이스로 많이 막습니다. 뭐 이건 PDA 막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상기 환자를 수술하는데 수술 후에 신 목소리를 낸다. 이 말은 이 리카런트 라렌지얼 러브를 수술 도중에 다쳤다. 아니면은 뭐 그 말 의미하는 거죠. 이제 이 PDA가 프리마추어 베이비에 상당히 좀 인시던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아주 프리마추어리티가 심한 경우, 아주 한 500g 아니면은 뭐 28주, 뭐 32주 뭐 이래 되면 이 PDA가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또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시비어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를 일으키고 또 PDA로 전부 블라드가 다 내려가 버리면 이 인테스틴이나 하지 쪽으로 피가 굉장히 적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 내장 장기 쪽으로 혈류가 적어서 네크로타이징 엔테콜라이티스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면 물론 뭐 인도메타신 테라피로 하겠지만 상황이 상당히 안 좋으면 수술해야 되는 아주 프리마추어 베이비를 할지라도
뭐 500g 되더라도 수술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뭐 수술해주면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로 이렇게 많이 한다. 최근에는 체중 5kg의 생후 6개월 된 환아가 외래로 내원하였다. 체스트 엑스레이 필름상 중중도의 심음령의 정대가 있고 폐동맥 혈관 음령도 증가되어 있었다. 5kg입니다. 6개월이고 그리고 풀모널 베스큘리지스 마킹이 증가되어 있고 청진상의 컨티뉴스 머머가 좌측 흉골연을 따라서 들렸다. 페모럴 펄스도 잘 만져졌다. 페모럴 펄스가 잘 만진다는 말은 펄스 프레셔가 크다. 그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왜 PDA인 경우에 피가 세기 때문에 다이스톨 프레셔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펄스 프레셔가 올라가게 됩니다. 심초음파 검사상 큰 크기의 동맥관 개전증이 발견됐다. 그러나 환자는 좀 자주 걸리는 상기도 감염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당신이 이 환자의 주치의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수술해야 됩니다. 바로. 저는 수술 바로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5kg인데 체중이 5kg인데 생후 6개월 됐어요. 그러면 잘 안 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컨티뉴스 머머가 들렸다. 이거는 랩 라이션트가 도미넌트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수술 바로 해줘야 된다. 토라코토미를 수술해주면 되겠죠. 레프트 토라코토미. 절개는 레프트 토라코토미를 한다. 수술하고 났는데 심목소리가 난다. 그러면 리카란트 란젤러브를 다쳤다는 의미겠죠. 이 환아를 수술한 4일 후 체스트 엑스레이상 좌측 흉부에 흉수가 발견되었고 천자를 해보니 많은 양의 우유빛 액체가 천자되었다. 수술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소라식 닥트를 다친 거죠. 이 소라식 닥트는 우리 아올틱 하이어투스로 지나죠. 에올타 따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소라식 닥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올타 주위를 수술하다 보면 소라식 닥트의 브랜치들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손상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환자가 우리가 수술할 때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먹기 시작하면 가일이 몸에 소락스에 차는 수가 있죠. 수술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PDA를 수술하지 않고 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죠. 엔도카르다이티스가 올 수 있고요. 캘시피케이션도 오고 럽처도 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고 또 뭐 큰 PDA 같은 경우는 pulmonary vascular obstructive pulmonary hypertension에 의한 pulmonary vascular obstructive disease도 올 수 있습니다. 체중 4.5kg의 생후 4개월 된 하나가 기침,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다. 단순 흉부 촬영상 심장은 정상보다 많이 커져 있고 좌측 폐혈관 음령도 증가되어 있다. 심초음파상에 큰 심실중격 결손증과 작은 동맥관 개존증이 발견됐다.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겠는가? 환자는 4.5kg고 생후 4개월 됐어요. 그리고 VSD도 있고 PDA도 있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앞쪽 즉 메디안 스토노토미를 통해서 앞쪽 흉골을 열고 들어가서 심실중격 결손증도 수술하면서 바로 PDA도 수술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수술해 주려면 앞쪽 즉 메디안 스토노토미로 들어가서 심폐 바이패스를 돌리고 심실중격 결손증과 PDA를 한꺼번에 수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사진 잘 없습니다만 여기 보면 어센딩 에올타가 있고 이노미널 아트리가 있고 여기 보면 에올타가 굉장히 가늘어지죠. 아올틱 아치가 굉장히 가늘죠. 이걸 우리가 코악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올타가 좁아져 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최근에 그 3D 그 CT인데요. CT를 보면 여기 뒤에서 본 그림입니다. 여기는 풀모널 아트리고 여기가 어센딩 에올타고 여기 이노미널 아트리, 레프트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여기 서브크레비안 아트리. 근데 여기 조그만 여기 에올타입니다. 아주 가는 이게 에올타입니다. 이게 코악테이션 오브 에올타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면 디센딩 에올타 피가 거의 안 가겠죠. 그러나 이 디센딩 에올타는 여기 라지 풀만 아트리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PDA입니다. 페이턴트 덕터스 알테리오스입니다. 여기 폐동맥하고 디센딩 에올타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게 PDA다. 그래서 이걸 보면 프리닥탈 코악테이션이다. 이게 덕터스 앞쪽에 있는 코악테이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타입이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이 이렇게 아올타만 이렇게 조금 좁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폐동맥 PDA가 없으면서 이렇게 좁아진 경우 우리가 파라닥탈 코악테이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닥탈 티슈들이 디센딩 아올타를 감고 있죠. 감고 나왔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 닥탈 티슈가 컨스트릭션이 오면서 디센딩 아올타를 이렇게 좁혀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코악이죠. 이렇게 코악테이션은 이렇게 좁아집니다. 요런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수술하고 난 장면 요걸 잘라서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코악은 토라코토미를 해서 이렇게 수술해주면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수술한 장면이고. 코악테이션은 어떤 코스를 밟겠느냐. 이 코악테이션은 아까 프리닥탈, 이걸 인펀탈 타입이랍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주 간 CB의 코악테이션이 있으면 아주 심한 하트 이런 경우 대부분 VSD를 동반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에오틱 밸브 디지즈를 동반합니다. 이런 경우 얼리 데스를 하는 경우 하트 페일리어로 얼리 데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닥트 타입은 주로 아이솔레이티드 코악입니다. 파라닥탈 타입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두면 잘 정상 없이 정상도 없고 하다 보면 자기는 이제 물론 상체에 CB 하이퍼텐전이 있지만 정상 없이 그렇게 어른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아ortic rupture가 오죠. 즉 대부분 세라로 헤모로지로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상체 혈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하체는 혈압이 낮고 상체는 혈압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세레브럴 헤모로지고 엔도카다이티스도 올 수 있고 하트 페일리어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어른까지 간 경우입니다. 거의 인터럽션, 거의 아주 스몰 이렇게 CB의 코악테이션인데 큰 증상 없이 어른 34세까지 환자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CB한 코악테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환자는 어른 때 이렇게 인공관을 연결해서 수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경우에 어른에서 발견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콜라테럴이 굉장히 많이 발달됩니다. 이렇게 어센딩, 즉 어퍼암하고 로어 사이에 이런 아주 콜라테럴이 많이 발달돼서 밑에 쪽으로 블라드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콜라테럴이 많이 발전되죠. 코악테이션이란 것은 결국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코악테이션이 생기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보면 여기 이제 닥터 스피노셔스 그러니까 태반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블라드가 옥시네이티드 하이 뉴트리언트 블라드 올라와서 이것이 굉장히 ASD를 통해서 레프트 에트리움으로 가서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시스템 서큘레이션으로 갑니다. 태아에서. 그리고 이제 주로 SVC에서 오는 블라드는 라이트 벤트리클로 가서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풀마트리로 가서 하지만 지금 아기는 태아 상태이기 때문에 벤틸레이션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이제 피가 거의 안 가죠. 결국은 PDA를 통해서 디센딩 아orta로 내려가서 이렇게 태반 쪽으로 움브리카 아트리로서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태아에서 여기 만약에 VSD가 있다고 한다면 이 레프트 벤트리클의 피가 VSD로 많이 빠져버리겠죠. 이 많이 빠져버리면 즉 어센딩 에어르타로 가는 피가 양이 적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어센딩 에어르타 양으로 간 적어지면서 어퍼 아치 쪽 머리 쪽으로 혈관, 상지 쪽으로 혈관은 피는 가는데 그만큼 디센딩으로 가는 피가 양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좁아지는 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즉 VSD가 있다든지 아니면 에올틱 밸브가 디지가 있어서 레프트 벤트리클의 피가 어센딩 아웃으로 충분히 못 갈 경우에 가장 좁아지는 부위는 이렇게 이시무스를 하는 즉 아치와 디센딩 아웃 사이에 그 이시무스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히모다이나믹 몰딩 시어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프리닥탈 코악테이션이 생기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코악테이션 오브 에오르타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의 환자가 VSD나 아니면 바이카스피드 에오르틱 밸브 이런 걸 동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닥탈, 인펀탈 타입의 코악테이션은 이런 인트라카디악 아노마리를 많이 동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건 로컬라이즈, 아이솔레이티드 코악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달트 타입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파라닥탈 타입이라 이야기를 하죠. 이같이 프리닥탈 타입인 경우 아주 디퓨즈하게 아주 작아지는 그 인펀탈 타입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타입은 이런 경우 대부분 다른 하트 디지즈 동반한다. 그게 뭔가 하면 주로 바이카스피드 에오르틱 밸브, VSD, PDA를 많이 동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니오네이탈 인펀트 같은 경우는 닥탈 크로즈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까 어센딩 에올타, 어센딩 좀 스몰 아주 아우틱 아치가 굉장히 가늘죠. 있으면서 가는데 PDA가 막혀버리면 그 작은 코악테이션을 통해서 이 하반신 쪽에 피가 거의 안 가게 됩니다. 그러 되면 이제 닥탈 샥이라 그래요. 그걸 그러 되면 결국은 우리가 리버나 인테스티나 이런데 굉장히 블라드가 적게 가게 되고 그러 되면 결국은 이제 환자 그것 때문에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오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오면 바로 응급실에 오면은 우리가 PGE1, 즉 PGE1을 투여해 가지고 덕트 수가 좁아지는 것을 방지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닥터스가 열려 있어야 이 환자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닥터스 디펜던트 리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꼭 PGE1을 줘서 닥터스를 열어놓아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올드 리전은 이 환자들은 이제 결국은 프록시멀 하이퍼텐전이 오죠. 머리 쪽 이쪽이 하이퍼텐전이 오고 해서 결국 이것 때문에 세레브럴 헤모리지로 많이 사망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경우 이제 수술을 꼭 해줘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수술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cause of death는 나중에 혼자 heart failure, bacterial endocarditis, rupture, aortic rupture, 아니면 intracerebral hemorrhage 같은 게 올 수 있다.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바로 붙이니까 여기 다시 좁아지더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플랩으로, 즉 서브크레벤, 팔로 가는 혈관 하나를 희생을 시켜서 보통 이렇게 잘라도 팔에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덮어주면 자기 조직으로 넓혀주는 거니까 좋더라 그래 한데, 최근에는 이런 방법도 잘 안 쓰고 또 패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티피셜 패치 되는 경우도 정말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잘 안 쓰고, 최근에는 주로 그 extended end-to-end anastomosis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들은 다시 좁아지는 경우가 한 10%에서 40%. 왜냐하면 그 슈처 라인은 좀 자라는데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은 정상적인 조직은 자라는데 슈처 라인이 안 자라면 결국 리코악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또 디센딩 아울타를 붙일 때 아나스토시스를 할 때 디센딩 아울타 한 2, 30분 정도 디센딩 아울타에 피가 안 가겠죠.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드물지만 우리 스파인에 데미지를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프레지가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카일로토락스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응급실에 생후 15일 된 환자가 생후 15일 됐습니다. 심한 심부전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청진상 수축기 심자범이 좌측 흉골련에서 들렸고 페모랄 펄스를 족질한 결과 매우 약하게 만져졌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미 뭔가 하반신으로 피가 잘 안 간다 이 말이겠죠. 심초음파를 시행했는데 큰 심실중계 결손증이 있다. 그리고 하나는 심부전이 너무 심하여 기관에 인공삽관을 하였고 인공호흡을 시작하였다. 동맥가스혈 검사상 메타볼 애시도시스가 진행되었다. 이 환자가 가능성이 다른 병변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코악테이션 오브 에올타다. 그래서 이런 코악테이션은 인판탈 코악테이션 혹은 프리닥탈 코악테이션이고, 이런 경우 심한 경우 닥탈 샥이 와서 메타볼 애시도시스 와서 환자 사망할 수 있다. 지금 해줘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메타볼 애시도시스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고, 또 바로 PGE1을 인퓨전해서 환자 PDA를 빨리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가 안정이 되고, 또 환자가 안정이 되면 곧바로 수술방으로 가서 VSD 크로저와 함께 아치 리페어를 바로 해줘야 됩니다. 생후 12개월 된 건강하게 보이는 남아가 수축기 잡음이 들린다 하여 동네 의원으로 전원되었다. 초음파상에 좌심실 비대의 소견은 있었으나 심장 내 기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상지에 고혈압이 발견되었고 하지 혈압은 정상보다 많이 낮았다. 쉽게 말하면 상지 혈압과 하지 혈압이 차이가 있었다 이 말이죠. 12개월 되었고 환자는 수축기 잡 시스템을 뭐만 들렸고 정상은 별로 없다. 근데 좌심실에 비대 소견이 보였다. 그러면 이 환자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기형은 무엇이라 생각하냐? 코악테이션 오브 에올타죠. 쉽게 말하면 상하지 혈압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수축기 잡음이 들렸고 좌심실 비대가 있다. 이거는 코악테이션 오브 에올타가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이 상기 환자가 병을 모르고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였다면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까? 가장 문제는 상지에 특히 시스템의 하이퍼텐전이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든 그리고 사춘기 아니면 어덜러센트에 있어서 젊은 사람에서 심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꼭 코악테이션 오브 에올타를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 수가 있죠. 상지 혈압과 하지 혈압을 동시에 측정을 하면 그 혈압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버뜩 예를 들어서 CT를 찍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우리가 코악테이션 오브 에올타를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오르틱 인터럽션이죠. 아오르틱 인터럽션이라는 것은 코악테이션이 너무 가장 심한 상태, 이걸 우리가 아오르틱 인터럽션, 즉 그 블라드가 안 지나간다, 인터럽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타입에 따라서 A, B, C 이렇게 나눕니다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ascending aorta라고 와서 아치베슬, right common carotid artery, left common carotid artery, innominate artery, left common carotid artery, left subclavian artery 나오고 그 뒤가 연결이 없어요. descending aorta하고 연결이 없고, 대부분 이런 환자들은 풀만 아트리와
디센딩 에오르타 사이에 PDA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PDA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환자는 사망하겠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사산한 상태로 태어나겠죠. 왜냐하면 연결이 없다면, 왜냐하면 하반신으로 블라드 플로우가 안 가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PDA로 이렇게 비어가서,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PDA가 다치면서 환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PDA를 항상 열어놔야 되죠. 이것도 일종의 PDA dependent region이 되겠죠. 그래서 PG1을 빨리 주고 PDA를 열어서 디센딩 아울트에 비어가게 해놓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타입에 따라서 다르죠. 완전히 연결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 타입 B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부분 VSD가 있습니다. VSD가 동반하게 되어 있고요. PDA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PDA가 막히면 사망하게 되겠죠. 수술은 바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VSD 크로즈 해주고 디센딩 아울트를 잡아 올려서 이렇게 어센딩 아울트에 아나스모시스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대부분 수술 치료가 잘 됩니다. 이제 이 경우는 에올틱 스테노시스죠. 에올틱 스테노시스라는 것은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에올타로 나가는 부위에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밸브가 좁아진 경우는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라고 하죠. 밸브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밸브가 세 옆으로 되어 있는데 에올틱 밸브는 그 서로 붙어 있다든지 두 옆으로 생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 콘제니탈로 즉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슈프라밸바, 그러니까 밸바 레벨 위에, 즉 어센딩 에오르타가 좁아진 경우죠. 이걸 우리가 슈프라밸바 스테노시스를 하는데 이 윌리엄 신드롬하고 잘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리트 서브밸바 스테노시스는 밸브 밑에 이 막으로 이렇게 막이 자꾸 자라가지고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에오르타로 나가는 게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디스크리트 서브밸바 스테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멤브레인으로 이야기를 하죠. 멤브레인 자라서 스테노시스가 오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벤트리클 septum이 두꺼워져 가지고 아주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서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나가는 길을 막아주는 경우죠. 이런 경우 우리가 그 하이퍼트로픽 obstructive cardiomyopathy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약하게는 idiopathic hypertrophic subaortic stenosis 그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밸브 스테노시스인 경우는 밸브가 한 개 있는 경우, 모노카스프로 되어 있는 경우, 바이카스 두 개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 트리카스비인데 다 이들을 붙어 있는 경우, 밸브 아올틱 스테노시스고, 이런 경우 이제 주로 심한 경우는 레프트 벤트리클이 되게 작아져 오는 경우도 있고, 좀 핀포인트 같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있는 경우는 PDA를 통해서 태어날 때마다 PDA가 없으면 블라드 어센딩 아웃터 피가 하나도 안 가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죠. PDA 디펜던트 리전이 되고, 근데 이런 아올틱 스테노시스가 있어가지고 계속 오래 같이 되게 되면 레프트 벤트리클 하이퍼트로피가 오면서 서든 데스를 많이 합니다. 서든 데스를 할 수 있다. 수술은 그레디언트가 한 50 이상이면 수술해야 된다. 근데 이 증상이 있거나 그레디언트가 한 50 이상 되면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테크닉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밸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들어붙어 있는 밸브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열어주는 수도 있겠죠. 열어주면 또 되는 밸브토미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슈프라 에오르틱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요 부위를 이제 넓혀주는 방법. 뭐 이걸 세 개의 사이누스 다 넓혀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브롬 테크닉도 있고, 이와 같이 이렇게 패치해서 두 군데 넓혀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밸브 밑에 디스크리트 멤브레인을 잘라주는 서브에오르틱 디스크 스테노시스 있는 경우 이렇게 멤브레인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머슬이 아까 이야기한 하이퍼트로픽 머슬에 대해서 옵스라션 하면 이렇게 머슬을 잘라주는 마이오맥토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브 자체가 작다, 에오르틱 밸브 자체가 작다 이런 경우 밸브 자체를 넓혀줘야 되겠죠. 그럼 넓혀주면서 보통 이제 인공 밸브가 필요하게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풀모닉 밸브를 떼서 이렇게 보내주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거를 이제 건너 오퍼레이션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로스 오퍼레이션이라서 에오르틱 밸브가 안 좋다 하면은 사실은 이런 어린 애들한테 이 에오르틱 밸브가 못 쓰겠다 하는 경우에 그 정도 사이즈가 맞는 아티피셜 밸브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폐동맥 밸브를 떼가지고 그것을 대동맥에 옮겨주고, 그리고 그 폐동맥에 뗀 자리는 죽은 사람의 폐동맥을 떼서 거기 붙여주는 그런 방법을 쓰죠. 그리고 우리가 로스 프로시저, 로스 오퍼레이션 혹은 pulmonary valve autograft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